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은행 홈페이지 대전 하나시티즌 홈페이지에 있는 순위표입니다. 대전이 1등인데 14경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승점 24점이고 23점이고 22점이니까 현재 순위로 보면 뭐 크게 1위의 의미는 없습니다만 저렇게 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천시 탄생부터 지금까지 부천시 금고는 오직 농협은행이었습니다. 한 해 한 10억 원 정도의 협력기금을 내놓습니다. 비료 제공 등 이러저러한 사회적 공헌도 모두 시군구 평가할 때 자료로 넣습니다. 대전시 예산은 대전 하나시티즌이 홈으로 삼고 있는 대전시 예산은 2조 8천억입니다. 우리 시 예산 2조 1천억입니다. 대전시 금고인 하나은행 금융지주는 하나금융축구단이라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지난해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대전 시티즌을 인수해서 운영합니다. 지금에 비해 지금 성적은 보시다시피 압도적이지는 않은 1위입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예산 규모인 우리시 금고인 NH농협은행은 부천FC에 얼마나 지원했을까요? 지지난해 3억, 올해 1억. 아닙니다. 지지난해 3억, 지난해 1억. 200대 1 수준입니다. 단순 셈하면 우리가 199억 원을 손해본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통제하고 있는 행정안정부 금고선정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금고선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부천시가 폐지를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 정도 사회적 공헌이 나온 것을 보면 우리는 창피해하고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농협은 이러한 처지를 극복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에 70%가 농협이 금고입니다. 경기도도 31개 시군 중에 수원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농협이 금고입니다. 그러면 하나은행처럼 하나금융지주처럼 별도의 축구단을 구성해서 200억 원을 지원하면 농협은 파산납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부천시와 부천 시민에게 큰 실익이 없는 NH농협은행과 우리는 시금고를 작별해야 될 시점입니다. 깊이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천 시민축구단 지원제의 제3조 1항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천시장은 부천FC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부천시장은 부천시 구단 운영을 위해서 후원을 권유하도록 조례에 허용해 놨습니다. 대개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공직자들에게 이런 조항을 두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조례가 권장하는 사안입니다. 그동안 실제로 장덕천 부천시장과 부천시가 어떤 형식으로 어느 곳에 얼마나 지원을 요구했는지 최근 5년 동안의 지원 요구 내역과 구체적인 성과를 아주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사진을 보면 익숙하지 않지만 저기 의회 옆에 저기 컴퓨터를 쳐다보면 왼편 쪽에 모니터 뒤에 에이텍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저 프린터는 아닙니다만 시에 있는 대부분의 프린터가 오키라는 회사의 프린터입니다. 이 위에는 컴퓨터, 밑에는 컴퓨터 모니터, 그리고 컴퓨터 밑에는 출력기 회사를, 프린터 회사를 지칭해 놓은 것입니다. 부천시가 최근 5년 동안 구입한 컴퓨터는 모두 26건 41억 원어치입니다. 한 해 평균 10억 원 수준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에이텍이라는 업체 한 곳에 34억 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81.8% 정도입니다. 나머지 2등 업체는 몇 프로냐? 6.3%입니다. 조달 구매했으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감사받아도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경기도가 구매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조달 구매가 아닌 일반 구매로 경쟁 입찰해서
한 10억, 우리 기치로 치면 한 25%를 아껴버렸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프린터는 더 심각합니다. 5년 동안 한 2억 원어치 샀는데요. 그냥 한 곳 겁니다. 오키 회사 거나 다름없습니다. 99점 몇 프로인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현상이 가능했을까요? 공무원 여러분이 조달 구매로 구매하는 모든 물품에는 소개 수수료가 있습니다. 견적서에 안 나오는 소개 수수료가 있습니다. 조달에 구매하는 순간 많게는 40%부터 적게는 20%까지 소개 수수료가 있습니다. 영업자가 따로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그게 수의계약이지 어디 조달 구매입니까? 조달을 가장한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럼 얼마나 먹었을까요? 얼마나 이익이 소개한 영업 판권을 가진 사람 얼마나 이득을 봤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컴퓨터 하나만 7억 5천에서 한 8억 정도를 4년에 벌어들인 겁니다. 10억씩 계산하면 20%면 1년에 뭐 2억씩이니까 한 4년 하면 8억 되는 거죠. 이런 이유를 조사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조달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했고 제3자 계약 의뢰하거나 단가 의뢰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답이 올 겁니다. 뻔히 그렇습니다. 이제는 경기도와 함께 부천 조달 독립을 선언하고 조달로부터 독립해서 최소 20% 정도의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공개경쟁 입찰로 전체 체계를 전환하는 방식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손대겠다는 부천시가 예산 절감의 방안이 있는데 이조차 선택하지 않는다면 모순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부천시립예술단은 현재까지도 시위 중입니다. 지난 4월부터 1년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연주자를 길거리로 내모는 일, 정치하는 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천시는 예술단 단원에 대한 법인화 계획이 있으신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부천시의 상징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부천시의 상징, 부천시의 깃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부천시기의 형상은, 시 깃발의 형상은 꽃잎에 에워싸워진 아득한 도시 이미지를 반영했다고 조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직자 여러분께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 깃발의 의미가 뭐냐? 저 기의 상징의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저도 몰랐던 겁니다. 5개의 산과 5개의 하천을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부천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잘 몰라서 부끄러웠습니다.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 밑에 사진에 보면 경기도 마크와 부천시의회 마크가 있고 부천시 마크가 있습니다. 다른 깃발엔 경기도, 부천시의회 이런 글자가 존재합니다. 근데 현재 부천시 깃발은 마크만 있고 글자는 없습니다. 부천시란 한글을 같이 쓸 생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를 살펴봤더니 기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위에는 기본형, 이건 깃발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식이고요. 딴 데 작도형이란 말은 뭐 그림 그릴 때 쓰는 제도형 깃발에는 부천시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통일해서 부천시는 한글을 넣는 방식으로 개선할 의지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경인일보 기사를 한 곡지 가져왔습니다. 우리 장덕천 시장께서 스마트시티에 관심이 많아서 자주 등장하는 게 통합관제 시스템 이야기입니다. 통합관제 시스템 전환해서 범죄를 차단하겠다. 제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도 부천시 통합관제센터에 관심이 많습니다. 부천시 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링을 통해 올해에만 57건의 형사범을 검거했습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수사에 필요한 CCTV 영상 정보 5,000건을 경찰서에 제공했습니다. 이 중 70%가 범인 검거의 결정적 증거 자료로 활용돼 자칫 미궁에 빠질 수 있는 사건의 해결에 일조했습니다. 제가 읽은 이 자료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최근에 언론 보도용으로 내놓은 부천시 보도자료의 일부였습니다. 보도자료는 보통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부천시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는 직원의 고용 형태는 어떨까요? 아직도 사람은 매번 그대로 쓰면서 회사만 매번 바뀌는 그런 형태입니다. 비정규직이죠. 당연히 직원 처우는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회사만 바뀐다 이런 표현을 모자만 바꿔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똑같은데 후봉수도 오르지 않고 묻지마 투차례 성공한 업체만 이윤을 챙겨갑니다. 이는 김경희 국회의원이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 당시에 묻지마 투차례 관련해서 비판한 바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차려놓고 투차례에서 이윤만 챙기는 업체들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찾아가 보면 페이퍼 컴퍼니인 경우도 많습니다. 컴퓨터 유시보수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모자만 바꿨습니다. 감사만 피하면 되니까 모자만 바꿔 쓰는 입찰 형태를 지양해야 됩니다. 차라리 공단에 별도 회사를 설립하거나 직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정규직화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2011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렇게 약속했었습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종사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하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부는 2019년 9월 용역근로자 근로자 보호지침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강화했습니다. 부천시는 2019년까지 정규직화를 약속했다가 다시 미뤘습니다. 그러는 사이 전국 70%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관제센터 직원들은 소송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부천시와 통합관제센터 직원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근로자 파견법 위반 혐의로 부천지청에 고소된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단계라고 노조 관계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부천지원에 벌어지는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은 선고 직전에 갔는데 부천시가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두 소송을 예상해 보면 형사소송 1심에서 손해배상 해줘야 되고 유죄로 부천시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지면 손해배상을 부천시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손해배상 비용도 부천시가 내야 합니다. 처벌도 부천시가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도 마찬가지로 부천시가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돈은 모두 시민의 세금입니다. 이미 약속한 바 있고 정부의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도 있고 부천시의 손해도 예상되고 이런 상황임을 감안해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정규직화된 관제센터 현황을 조사해서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한 의견도 밝혀주십시오. 세 번째로 소송이 끝나기 전에 공무직전을 약속하고 선언을 통해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감히 조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소송에 져서 부천시에 결손이 생기는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올바른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7번째입니다. 저는 삼성전자의 무노조 정책, 정관 유착 등을 반대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절하기도 어렵고 부인할 수도 없는 명백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천시가 사실상 한국 반도체의 발상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제 지역구인 부천시 도당동에 있는 옛 삼성반도체, 페어차일드 코리아, 지금은 온세미컨덕터가 그렇습니다. 스토리텔링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건희 컬렉션의 부천 유치를 제안해 봅니다. 종합운동장 역세권이나 대장동, 역곡지구 등의 유치 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천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의 계획대로라면 자연지형을 이용해서 입체 복합시설을 지어서 전시관을 넣거나 컨벤션으로 활용한다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프랑스 리옹에 콜마르 컨벤션이 있는데 1년간 방문객이 2천만 명이랍니다. 전시와 대중공연을 함께 상시 북적대고 있는 문화도시가 됐습니다.
연간 4조 원 정도의 매출 효과가 있답니다. 고민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부천 종합운동장이 수도권 최고의 문화와 경제가 함께 어우러지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천시장의 의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8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부천시가 청사 공간 부족으로 난항을 겪습니다. 일부 확장 공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행 부천시의회 청사를 원도심으로 이전해서 신축하고 현 의회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부천시가 사용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한번 검토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지를 밝혀주시고 청사 부족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고맙습니다.